근원이라고 불리는 고용 그리고 주거비 이런 어떤 지표들이 어느 정도 이제는 하락으로 전환되는 시그널이 나올 때가 바닥이 아닐까. 금융위기까지 부르면서 물가를 잡는 게 맞나요? 그건 아니다라는 거죠. 그렇죠. 우선 그 미국과 중국과의 정치 현재 갈등은 앞으로도 더 커진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지금 시장은 딱 하나예요. 물가만 잡히면 모든 게 끝나는데 물가를 일으키는 요인이 너무 많은 거죠. 네, 오늘 모신 분은 신한투자증권 이선혁 부장님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요즘 시장 정말 힘들어요. 너무 힘들죠. 지금 뭐 그 증권사 직원들조차도 너무 정말 토 나올 정도로 힘들다. 그러니 뭐 일반 개인 투자자들, 뭐 경험이 많지 않으신 분들은 뭐 지금 잠 못 자죠. 이렇게 심한 변동성 그리고 계속해서 빠지는 장, 언제쯤 이게 마무리가 될까? 이제는 그 얘기하는 것조차도 이제 지쳤다라고 맞습니다. 얘기하는 분들이 네네. 많아요. 바닥에 대한 이야기. 예. 그래도 또 우리가 그래도 이 성이 언제 끝날까 자꾸 생각할 수밖에 없으니까 어떻게 보세요? 지금 많이 힘들어 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는 보통 우리가 주식을 하면 밸류에이션, 즉 기업에 대한 가치를 많이 따지게 되는데 저도 이제 애널리스트 출신으로서 보면 기업의 밸류에이션이 기업마다 많이 다르지만 너무 말도 안 되게 떨어진 기업들이 사실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업들이 하루에도 10% 하락할 정도로 굉장히 어려운 장이 지속되고 있는데 이건 아무래도 시장을 짓누르고 있는 것이 기업의 가치라기보다는 물가라고 불리는 정말 큰 악재가 있기 때문인데요. 그럼 궁극적으로 지금 시장에서 이 시장이 반전을 하기 위해서는 누가 보더라도 물가가 잡혀야 반전의 계기가 될 거다. 즉 이게 물가가 많이 오르니까 물가를 잡기 위해서 연준이나 각국 중앙은행은 경기를 훼손하면서 물가를 잡으려는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물가가 잡히지 않다 보니까 추가적인 경기 훼손을 이끌게 되고 또 앞서 말씀드렸던 기업 밸류에이션도 지금도 싸다라고 느끼지만 물가가 안 잡히면 그 물가를 잡기 위해서 지금도 싼데 그거보다 더 싼 가격으로 내려야 되는 게 어떤 작금이 현실이다 보니까 굉장히 어렵다라고 보여집니다. 궁극적으로 결자 해지 차원에서 기업이 싸다라는 게 부각되는 시장은 아닌 것 같고 현재는 어떤 식으로든 물가가 잡혀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럼 우리가 보면 물가가 잡히는 시그널 가지고는 안 될 것 같고 결국 연준도 거기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있어야 생각을 바꾸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 증거는 물가 지표 또는 고용 지표일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지고 향후 11월에 발표되는 미국의 고용 지표 또는 물가 지표가 특히 그 중에서도 근원이라고 불리는 고용 그리고 주거비 이런 어떤 지표들이 어느 정도 이제는 하락으로 전환되는 시그널이 나올 때가 바닥이 아닐까. 그러니까 지금은 바닥을 특정하기는 어렵지만 무엇을 봐야 되는지는 분명한 시장인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만약에 11월에 안 되면 또 12월로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것도 되게 그렇죠. 힘든 거고요. 그렇다 보니까 딱 이때가 바닥입니다. 정말 쌉니다 얘기는 못하고 대신에 무엇을 봐야 될지 그리고 그것을 봤을 때 유의미한 결과가 나왔을 때는 확신을 가지셔도 되는 그런 시장이다 보니까 더 어려운 게 아닌가 싶어요. 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코어 인플레이션, 네. 그 지수, 근원 물가 지수, 네. 그걸 이제 봐야 되는데 거기에 40%가 부동산비라고 그랬나요? 주거비라고 그랬나요? 주거비 맞습니다. 네, 그렇죠. 요게 꺾이는 거 지표가. 네. 사실 근데 지금 그것 가지고 되게 논란이 많은 게 미국에서 지금 그 우리 소비자 물가 지수에 들어가 있는 그 물가 지표 중에서 말씀하셨던 그 주거비 관련 지표가 엄청난 경기 후행 지표예요. 실제 주거비와 관련된 선행 지표들은 다 꺾였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미국 내에서도 현재 정부가 보고 있는 그 주거비 지표하고 또 민간이 이렇게 하는 주거비 지표가 또 다른데 민간이 집계하는 주거비 지표도 꺾였어요.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어떤 얘기들이 공식적으로 나뉘어 외신을 통해서 나온 거기도 합니다만 연준이 오판하고 있다. 이미 주거비도 전부 다 꺾이고 있는데 엄청난 경기 후행 지표인 그 CPI를 보고 결정을 하면 실제 시장의 충격이 커질 수 있다. 그렇죠. 즉, 이 정도에서 잡아도 충분한데 물가도 잡힐 텐데 그거 꺾이는 것까지 기다리는 게 맞느냐라는 비판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사실 이러한 논란이 예전에도 있었죠. 작년에. 왜냐하면 인플레이션은 사전 조치가 필요한 건데 인플레이션도 확인하고 맞습니다. 들어가가지고 결국 맞습니다. 이런 문제가 된 거 아니냐 비판이 있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군요. 지금 대표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어떻게 보면 연준의 오판이 지금 한두 번이 아닌 게 안타까운 일인데 원래 물가도 선제적으로 잡는 게 맞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그 물가 지표 가지고 우리가 알고는 선행적으로 잡는 게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가장 후행적인 지표 가지고 물가를 잡는다라고 나서다 보니 뒤늦은 대응이 됐었던 거고, 또 지금도 굉장히 잘 잡히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시장에서 얘기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장 후행적인 지표도 하다 보니 결국은 또 뒤늦은 대응이 될 수 있는 거죠. 즉 정말 금리를 인상하지 말아야 될 때 인상을 해서 시장이 겪지 않아야 될 고통을 만들 수도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시면 지금 물가 얘기도 많지만 생각보다 금융위기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금융위기까지 부르면서 물가를 잡는 게 맞나요? 그건 아니다라는 거죠. 그렇죠. 더 큰 고통이 될 텐데 그런 측면에서 지금 시장에 고민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마침 요즘 우리 한국도 뭐 이 채권, 이 단기채 시장이 좀 네. 경색됐다, 뭐 이런 얘기. 그래서 뭐 증권사들도 지금 다 비상이잖아요. PF 관련해가지고. 마찬가지로 다른 것들도 지금 뭐 4.4%, 4.1% 이상 막 단기채들이 막 금리가 급등하면서 신용 경색에 대한 우려들이 나오잖아요. 이러한 것들이 연준의 스탠스를, 말씀하신 고용률이 아주 나빠지면서 실업률이 높아지고 이런 지표만이 아니라 이러한 현상이 연준의 생각을 바꿀 가능성은 없을까? 이런 의견을 주시는 분들도 있던데요. 그게 굉장히 그 딜레마라고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연준 입장에서 지금 되게 힘들어하는 게 이런 점들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게 만약에 연준이 올린 금리 때문에 벌어진 일이 직접적이라면 사실 그 얘기가 맞겠죠. 그런데 물론 당연히 그 얘기도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연준이 금리를 너무 급하게 올려왔고 그 다음에 올린 수준도 컸기 때문에 그에 따른 부작용이기 때문에 해야 되는 것도 맞는데, 지금 영국부터 시작해서 글로벌 시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어떤 현재 금융시장의 어떤 자금 경색들은 대부분 안타깝게도 이거가 절반이긴 한데 사실 이것만 가지고는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통상적으로 이런 위기가 오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볼 수 있는 게 국가별로 보면 국가 중에서 가장 외환 보유고가 적은 국가들 또는 외환 위액에 제일 취약한 국가부터 무너지는 게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생각보다 괜찮았던 영국부터 무너졌다는 얘기죠. 그리고 여러분들 회사채 시장도 놓고 보면, 회사채 시켜도 보면 상식적으로 보면 회사채 등급이 제일 낮은 기업부터 무너져야 정상인데 지금 최우량 등급이 무너졌다는 얘기죠. 공통점들이 뭐겠습니까? 사실 정책적으로 헛발길질한 게 제일 문제가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통상적으로 볼 때는 상식적으로 연준이 금리를 올렸고 우리도 금리를 올렸기 때문에 이 금리 부담 때문에 전체적으로 신용등급이 나쁜 기업이나 국가부터 무너지기 시작했다라면 그 논리가 맞는데, 연준이 볼 때는 당신들이 실수를 해놓고 왜 아직도 우리한테 그러느냐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연준의 이 정책으로 인해서 앞서 말씀드렸던 신용급이 낮은 국가부터 계속 무너지는 모습을 보이면 연준도 생각을 바꿀 수 있겠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점에서 향후에 생각은 바꿀 수 있겠지만 지금 당장 연준이 이것 때문에 생각을 바꿀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힘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신용등급이 좋은 기업들조차도 채권 발행이 어려운 단기 이 채권 시장에서 힘들어하는 이유가 뭡니까? 궁극적으로 결국 이제 시장에 대한 신뢰가 많이 무너졌기 때문이라고 보여지고요. 이 신뢰는 결국 정부가 나서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부가 그래도 신뢰도가 되게 좋은 기업들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큰 일이 없을도록 내가 뒤에서 열심히 잘 케어해주겠다라는 어떤 적극적인 의지, 이런 것들을 보이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금 어쨌건 인플레이션이 근본적으로 잡히고 나야 그 다음에 이제 우리의 활로가 좀 보이는 것 같은데 말씀 들어보면 근데 지금 일어나는 글로벌 경제 상황, 정치 상황은 좀 복잡한 것 같아요. 미중 갈등은 점점 심해지고 있고 무역 규제, 그러니까 서로 그 기술 패권 전쟁이 됐든 뭐 심해지고 있잖아요. 이러한 것들, 러시아, 우크라이나도 아주 갈수록 뭐 심해지고 있고, 이러한 환경이 해결될 가능성은 없을까에 대한 고민. 왜냐하면 상식적으로 보면 자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어느 정도 이제는 좀 화해를 할 만하고 좀 완화를 할 만한데 이게 끝이 안 보이거든요. 맞습니다. 사실 그 정치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 같은 주식하는 사람들이 결론을 내리긴 어렵지만 사실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도 굉장히 많다라고 봐야 되겠죠. 우선 그 미국과 중국과의 정치 현재 갈등은 앞으로도 더 커진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현재 갈수록 수위가 강해지고 있고 처음엔 기술 패권 전쟁에서 이제는
군사적으로 뭔가 갈등 구조가 커지는 모습으로 갔고, 이번에 시진핑 주석도 뭐 얼마 전 연설을 통해서도 대만과 관련해서 무력에 대한 사용도 불사하지 않을 것처럼 얘기를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보면 아, 이 갈등이 쉽사리 마무리되진 않겠구나 라는 판단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사실 악재가 되기도 하고 호재가 되기도 합니다. 당연히 이렇게 어려운 시장에서 갈등이 우리한테 좋을 일은 없을 거라고 보여지지만, 또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그것 때문에 미국 시장에서 우리가 빠지는 중국의 포지션을 들어갈 수 있을 그 가능성, 즉 이렇게 된다면 미국 시장에서 미국 그 정부는 계속적으로 중국 제품들 또는 중국의 어떤 첨단 산업들이 미국이 들어오지 못하게 막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면 그 자리를 우리가 유의미하게 점유를 늘려간다라면 위기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기회가 될 수도 있는, 물론 기업마다 많이 다르겠습니다만 이런 것들도 볼 수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우리가 기대까지는 아니더라도 이번에 미국이 중간선거 이후에 전체적인 시장의 어떤 변화를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이냐면 오늘 미국의 공화당 이번에 만약에 혹시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하원에서 승리할 경우 누가 하원의 수장이 될지 이제 유명한 분이 계시거든요. 그분이 대놓고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 대해서 비용을 축소할 방침을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아시다시피 지금 전쟁이 길어지고 있는 이유는 많은 복합적인 요인들이 있을 겁니다. 러시아가 잘 싸우지 못하고 있는 것도 있을 거고, 또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정말 자국을 위해서 너무 열심히 싸우고 있는 것도 있겠지만, 이건 누가 보더라도 미국이 또는 서방 국가들이 우크라이나를 지원하지 않았다라면 길게 갈 수가 없었던 게임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더 이상 어떤 그 대주는 거, 그러니까 흔히 얘기하는 지원을 축소하거나 아니면 지원에 대한 의사를 이전과 다른 모습을 보인다라면 전쟁이 끝나진 않더라도 휴전에 대한 얘기가 오갈 수도 있는 가능성도 없잖아 있는 것 같습니다. 동시에 이때 제가 잘 봐야 될 건 뭐냐면, 혹시 공화당이 이긴다라고 가정을, 민주당이 이기면 지금 그대로 가는 거겠죠. 그렇죠. 예, 공화당이 또 이긴다라고 가정을 하면 기존에 있었던 것보다 이제 원유에 대한 채굴 또는 주변에 있던 셰일가스라든가 아니면 샌드오일에 대한 채굴에 대한 어떤 기대감도 높아질 수 있겠죠. 그럼 유가를 내릴 수도 있을 가능성이 높고, 그래서 오히려 이런 변화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중간선거 이후에 혹시 정책적인 변화가 일어날 수 있을 것인지 우선 확인이 제일 중요해 보이고요.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는 궁극적으로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거는 이런 어떤 갈등을 없는다고 하더라도, 지속된다고 하더라도 이제 방역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고민이 있는데, 결국에 지금 시진핑 주석이 또 3년임이 된다고 해서 바꿀 것 같지는 않고, 궁극적으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이 팬데믹, 우리가 이 코로나가 변이를 일으키되 이 변이가 감기 정도로 수위가 낮아지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두 가지 중에 하나겠죠. 이렇게 감기 정도로 돼서 이제 풀어도 될 정도가 되는 병이 되거나, 또는 반대로 지금 중국에서 유의미한 백신이 나와서 mRNA 백신에서 그 백신을 접종한다면 가능할 텐데, 그 두 가지 다 뭐 지금 어떻게 저희들이 말씀드리는 게 아니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부분들은 확인 후 대응,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이러한 현상들 때문에 이제 투자 심리는 약화되는 거고, 그렇습니다. 불안해하는 거고, 예. 변동성이 그냥 뉴스 하나에 오르락내리락 되게 큰 것 같은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요인들이 결국 또 물가를 올리는 요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지금 시장은 딱 하나예요. 물가만 잡히면 모든 게 끝나는데 물가를 일으키는 요인이 너무 많은 거죠. 질병도 있고 전쟁도 있고 많은 것들이 있는데, 이 요인들이 해결되지 않고 더 강화가 된다면 연준 입장에서는 더 강한 긴축을 해야 된다는 것이 연결되다 보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더 불안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근데 그 폴 볼커 때도 보면은 물가가 금리 인상을 그렇게 하고도 몇 년의 세월이 지났을 때 2, 3%까지 낮췄다. 뭐 네. 3년인가 지나서. 이러한 얘기들을 들어보면은 참 물가가 쉽게 우리가 이전 수치로 내려오는 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겠다. 그러면 주식시장은 이럼에도 불구하고 선반영이라는 것으로 미리 좋아질 것인지, 좋아진다면 어느 시점부터 좋아질 것인지, 요거에 대한 고민들도 있을 것 같아요. 폴 볼커가 있었을 때, 그러니까 이제 70년대, 80년대 미국에서 이제 물가를 잡는데 2번을 실패를 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더 크게 금리를 올리면서 시장이 이제 크게 경기가 굉장히 크게 후퇴한 적도 있는데요. 재밌는 부분은 뭐냐면, 그렇게 물가가 재발할 때마다 지수가 빠졌느냐, 재밌었던 부분들은 뭐냐면, 그러니까 이렇게 산처럼 여러 번 했었을 때 주가도 똑같이 움직였어요. 그리고 각각 1년치 상승, 즉 물가를 잡지 못했어도
일시적으로 물가 잡았던 그 1년간 지수가 폭등했었고 그것도 50%씩이나 사실 50%면 대세 상승이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못 잡으니까 금리 올려서 또 지수가 크게 하락을 했다가 그 다음에 또 물가가 잡히니까 또 50%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물가를 못 잡는 동안 지수가 내내 하락했던 게 아니라 나름대로 그 구간마다 50%의 큰 상승을 보였다라는 게 재밌는 일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마지막에 미국에 제일 크게 물가가 올랐을 때 금리를 잡을 때는 그때부터는 재밌게도 지수가 오르기 시작해서 20-30년간을 구가하는 모습을 보였었죠. 그래서 의외로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물가를 못 잡았던 그 기간 동안 지수가 내내 빠졌던 게 아니라 계속 물가와 동등하게 이렇게 움직이면서 대세 상승도 여러 번을 기록했다는 점에서 놓고 보면 사실 어떻게 보면 그 정도 50% 지수 상승이면 좋은 기회도 많았을 거거든요. 그것도 한두 달 오른 게 아니라 1년 가까이씩 올라됐기 때문에 나름대로 짧은 텀으로 원래 경기 순환이 뭐 4, 5년씩 가는데 그 정도는 아니고 1년 주기로 계속해서 폭락과 폭등을 반복하는 모습을 보였다라는 점에서 놓고 본다라면 뭐 이것만 가지고 물가를 못 잡았다고 지수가 계속 내릴 거냐 그런 건 아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1970, 80년대와 지금하고 많이 다른 부분들은 뭐냐면 그때는 물가를 못 잡았던 요인에 연준의 어떤 그 잘못된 정책도 있었겠지만 사실 지속적으로 공급이 줄었기 때문입니다. 엄청난 규모로 계속해서 공급이 줄다 보니까 아무리 이제 금리를 일시적으로 물가가 잡혔다고 하더라도 결국 공급이 주니까 다시 올라가는 모습들이 보였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은 잘 아시다시피 글로벌적으로 지금 투자가 되게 활발하게 진행되기 일보 직전이잖아요. 미국도 IRA법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하는 모습들도 많이 보이고 이런 것들을 감안을 한다라면 공급이 향후에 늘어날 개연성이 꽤 높다라고 본다라면 꼭 이전과 같이 그렇게 물가가 안 잡힐 거냐 그렇진 않을 수도 있다라고 보여지고 또 연준도 그때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너무 우려의 모습보다는 그래도 어떻게 잘 대처하는지 조금 더 지켜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데이터 때문에 중간에 우리가 좀 기대하는 게 조금 연준이 여러 그 지표들 가지고 좀 완화적인 스탠스를 보여주지 않을까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데 말씀하신 폴 볼커 때 조금 잡힌 듯 해가지고 좀 풀어줬더니 다시 또 물가가 급등했던 그 기억 때문에 쉽게 그런 조치를 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좀 또 비관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있긴 하더라고요. 사실 그 말씀이 좀 맞는 것 같아요. 조금 비관적이긴 하지만 나름대로 현재 연준 입장에서는 그 3번의 물가가 튀었던 기억을 되살린다라면 그렇게 오지 않게 만들려면 지금 물가가 확실히 잡힌다라고 느낄 때 더 강하게 나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연준 위원들 대부분이 지금 너무 매파적이신 이유도 물가를 잡는 승기를 잡았기 때문입니다. 물가가 이제 꺾이는 모습들이 보이는데 여기서 제대로 더 강하게 나가면 정말 잘 꺾이겠죠. 그런데 물가가 꺾이긴 했는데 경기가 좀 어려워질 거다라고 여기서 비둘기파적으로 얘기를 하면 대표님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또 반등할 수 있다 보니 반등에 대한 싹을 자르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본심들은 그게 아닌데 이렇게 세게 얘기를 하고 그럴 것처럼 얘기를 해놔야 시장의 기대가 확 사라지는 거고 연준 입장에서는 기대 인플레이션을 잡아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람들한테 야 연준 보니까 피도 눈물도 없어. 물가가 잡히기 전까지는 경기가 아무리 부러진다고 해도 안 돌릴 것 같다라는 우리의 포기 심리가 나와야 이 사람들이 생각을 바꿀 거라는 얘기죠. 그런데 본인들도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연준이 9월에 점도표 찍은 거 보면 안 그렇거든요. 그렇죠. 연준의 점도표를 보면 11분 정도는 제가 알기로는 거의 좀 더 많이 올리자고 10분 정도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말은 서로 다르게 하고 있다는 얘기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구동성으로 이왕 꺾였었을 때 제대로 꺾고자 하는 어떤 그런 연준의 합심이 있는 게 아닌가. 하지만 향후에 이를 통해서 뭐 추가적인 금리 인상이 이후에 물가가 유의미하게 바뀐다라면 그때는 생각이 바뀔 수도 있겠죠. 다만 우리는 선제적으로 또는 먼저 정책 전환에 대한 기대를 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그것 때문에 조금 더 시장이 고생할 가능성은 저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은 아까 초반에 말씀하셨듯이 그 근원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근원 물가 지수의 그 부동산 거주 쪽이 얼마나 드라마틱하게 꺾이느냐 여기에 따른 시그널로 볼 수 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용만 꺾여도 바꾸긴 할 것 같아요. 오히려 주거비까지 기다리면 내년 6월일 건데, 그렇죠. 그때까지 금리를 올린다라고 보면 시장은 제가 볼 때 금융위기로 가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주거비보다는 주거비는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고 실업률이 어느 정도 유의미하게 변화가 나타날 때, 그럼 많은 분들이 실업률이 꺾인다라는 증거를 어떻게 찾으면 되냐면 숫자가 이미 나와 있습니다.
지금 비농업 부분 고용지표로 놓고 보면 지금 15만 명 이하로 떨어지면 유의미한 변화로 보시면 되고요. 시간당 임금 상승률은 0.2% 상승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임금은 떨어지지 않습니다. 한 번 올라간 임금은 그렇죠. 저도 월급이 깎여본 적은 없으니까 그렇게 보면 플러스 MOM으로 그러니까 전달에 대비해서 0.2% 이하면 실제적으로 꺾인 걸로 보셔도 됩니다. 즉 늘었는데 야 이번에도 0.1 늘었대. 그게 늘은 게 아니라는 거죠. 지난달엔 0.3 나왔거든요. 지난달에 비해서 0.2 정도. 앞서 말씀드린 비농업 부분 고용지표는 15만 명 이하라면 유의미한 꺾인 결과로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앞으로 우리가 포인트를 거기에다 포커스를 맞습니다. 맞추는 게 네네. 아무래도 전체 시장에 대한 어떤 예상,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마음 위로 이것도 그게 되겠네요. 예. 아니 왜냐면 주거비가 후행지표 가지고 1년 뒤에 떨어지는 건데 그거 보고 나서 모든 정책을 결정하면 연준도 저기 오판일 걸 뻔히 알 거거든요. 더군다나 그 지표가 40%나 차지하고 있는데 그것만 가지고 오로지 한다. 후행지표 가지고 다른 건 다 죽어나자 빠지고 있는데 그건 진짜 초등학생도 해야 될 짓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고용지표 보고 변할 가능성이 높아요. 네, 알겠습니다. 누구나 1시간 안에 200개 종목에서 좋은 종목을 고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